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 존재인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저는 제 인생 평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꾀에 빠져서 자기 무덤을 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정말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까지 들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은 그냥저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부지런히 장사를 하셨기에 우리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시장 초입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기서 찐빵과 만두를 팔았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가게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고기소를 듬뿍 넣은 찐빵을 만들어 내놓으셨죠. 그게 웬걸 손님들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으면서 가게가 조금씩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도 놀란 눈빛으로 "이게 완전 대박이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어린 저도 뿌듯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부모님은 야금야금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어요. 남들이 보기엔 사소한 푼돈 같아도 부모님께는 그게 다 미천이었죠.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얘야, 장사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고꾸라질지 몰라. 잘 된다고 방심하면 금방 무너지는 게 장사야." 아빠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는 말 아니야? 그렇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거나 제대로 지출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어릴 땐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지만 자라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실제로 장사가 어려워질 때도 많았죠. 예전에 중국산 김치가 한동안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 또 썩은 단무지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를 때도 있었어요. 그 시절 동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꿋꿋하게 가게를 지켜내셨어요. 손님들 눈빛이 싸늘해질 때마다 엄마는 가게 앞에서 "우리 집은 믿을 수 있어요. 재료는 다 제가 직접 고르고 씁니다." 하고 소리치셨죠. 아버지는 뒤에서 묵묵히 만두를 빚으셨고요. 두 분의 그런 모습은 어린 저한테 커다란 인상으로 남았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지. 움츠러들면 끝이야.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며 늘 겸손해야 한다고도 당부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 말이 맞구나 하고 자랐죠. 사실 어릴 땐 가게 일이 제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더 좋았고 가게는 단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이 매일같이 은행에 벌어둔 현금을 입금하고 꼼꼼히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수첩을 펴놓고 "이번 달은 매출이 조금 줄었네. 여름이라 사람들이 덜 쳤나 보다."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어린 저에게도 묘한 경외심을 줬어요. 물론 때로는 힘들었죠. 이런 한 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집에서조차 긴장감이 감돌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고 투정을 부리면 엄마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웃으시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땅 파서 돈 나오니? 그게 쌓이면 큰 돈이 되는 거야. 원 없이 벌지 못하면 원 없이 흘려보내서도 안 되는 거야." 가끔 보면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너무 돈 타령하는 것 같아. "그렇게 돈 타령을 해서 너희들 먹고 입히고 하는데 돈 쓸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참 피곤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크면 클수록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는 서울이라곤 해도 인프라가 좋다거나 세련된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대형 할인마트도 없었고 백화점 같은 건 더더욱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시장에 의존했어요.
쌀도 생선도 옷까지도 시장에서 샀지요. 그러니 시장 초입에 자리 잡은 우리 부모님의 가게는 늘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배가 출출하거나 손에 뭔가 들고 싶을 때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만두나 찐빵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풍경을 자주 봤어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베어 물던 아저씨, 손주 손을 잡고 와서 만두를 사주던 할머니,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집 가게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곳이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죠. 엄마는 가게를 조금 더 키우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여보, 옆가게만 얻으면 테이블 좀 놓고 식사할 공간도 만들 수 있잖아. 지금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자리 좋고 장사도 잘 되는데 뭐하러 욕심을 부려. 도리 운영하기도 벅차. 더 벌겠다고 욕심내다간 건강도 잃고.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전 속으로 엄마는 정말 욕심이 많으시구나. 아빠는 참 신중하시네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가게가 단순히 밥벌이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위기에 주저앉지 않는 강단, 그러나 방심하지 않는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함. 그게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만두와 찐빵을 팔기 시작한 건 오전 9시부터였지만 아버지의 하루는 훨씬 더 일찍 시작이 됐죠.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씻고 나서 대충 밥 한 술 뜨신 뒤에 6시 반에는 꼭 시장에 나가셨거든요. 그 시간에 시장에는 도매로 들어오는 채소랑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트럭이 시장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니 초입에 멈춰서면 상인들은 그 짐들을 안쪽 가게까지 옮겨야 했죠. 보통 시장에서 과일 파는 분들은 엄마처럼 아줌마들이 많았는데 과일을 하는 게 정말 무겁잖아요.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고 양도 엄청났어요. 구루마로 옮기려 해도 한계가 있었죠. 일손은 늘 부족했고요. 그 틈을 아버지가 메우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오토바이에 과일을 착착 싣고는 시장 안쪽 가게들까지 날라다 주셨죠. 오토바이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도 함께 흔들렸는데 그때마다 등에 붙인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가 아버지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가슴이 짠했지요. 그렇게 번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그 돈으로 우리 언니가 단과학원을 하나 더 다닐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삭신이야. 그래도 내가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야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네. 아니, 아침부터 무슨 과일 배달을 한다고 그래.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돈을 더 주나? 얼씨구.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번 돈으로 우리 첫째 딸 학원도 떡하니 보내주잖아.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우리 애들이 덜 고생하는 법이라도. 그러다가 당신이 병나면 내가 제일로 속상한 거야.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어린 저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실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죠.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남들 눈엔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언니와 저는 부끄럽지 않게 자랄 수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겐 사치로 보일 수 있는 메이커 신발이나 옷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사주셨거든요. 저도 정말 어릴 땐 시장표 운동화를 신었어요. 바닥이 쉽게 닳아버리고 친구들이 장난삼아 짝퉁 아니야? 하고 놀리면 속으로 울컥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빠, 이렇게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무거운 거 싣고 나르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하지만 힘든 거야. 원래 아빠가 할 일이잖니.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뭉클하면서도 무거웠어요.
마치 제 어깨에도 보이지 않는 짐이 얹힌 것 같았죠. 언니와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학비며 옷가지며 남들처럼 다 해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우리 자식들이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부모님의 자존심이었고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서 제가 좋았던 점은 또래보다 훨씬 빨리 숫자 개념을 익혔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아침 학교에서 모여서 주말에 본 만화 영화 이야기를 신나게 할 때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에 끼지 못하곤 했죠. 주말이면 늘 시장에 나가 과일들을 구경하고 장사하는 아줌마들 옆에서 돈 세는 걸 도와주었거든요. 친구들은 TV 앞에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지폐 냄새와 동전 소리가 뒤섞인 시장의 풍경 속에서 자랐던 거예요. 덕분에 이 돈의 가치라든가 덧셈과 뺄셈은 누구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었죠. 돈은 흘러가면 끝이야. 부자부려고 너무 목을 매달 필요는 없어. 하지만 더러운 돈과 나간 돈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해. 그래야 돈이 새 나가지 않는단다. 그 말씀이 제 귀에 늘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생겨도 꼭 용돈 기입장에 적어두었죠. 오늘 100원 사탕 사 먹을까? 하고 적어 내려갈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정작 우리 언니는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귀찮다고 포기해버렸어요. 언니는 공부엔 열심이었지만 그런 기록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제 안에서 울림처럼 맴돌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성실해야 한다, 꼼꼼해야 한다. 저는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를 본받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장사는 계산이 생명이야. 남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장사 못한다. 아, 알았다니까. 이러다가 나도 장사에 대한 강의도 하러 다닐 수 있겠어. 여보, 아이 둘째 딸도 장사시키려고? 이게 얼마나 고생인데? 아, 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번듯한 회사원 해야지.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지. 아, 돈이 어떻게 도는지 알면 세상 어디 가도 미치지는 않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기도 했어요. 나는 공부보다는 장사하는 게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 장사라는 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몸을 굴려야 하고 하루 매출에 따라 웃고 울어야 하는 삶. 그걸 지켜보면서 나는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했던 건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단순히 착하고 순한 딸로만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에 철저했고 따질 건 확실히 따지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건 분명 부모님께 배운 습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가게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저는 가게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았죠. 매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제 몫이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우리 둘째가 이젠 어엿한 장부 담당이네 하고 웃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숫자를 써내려갔어요. 친구들이 방학마다 무슨 학원 다닌다, 어디 어디 여행 갔다 온다 떠들어댈 때 저는 휴가 없는 부모님 덕분에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진 않았어요. 매출과 지출을 꼼꼼하게 노트에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계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게 몸에 배어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 인생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었던 셈이었어요. 시장이라는 곳은 늘 예측 불허였거든요. 손님들은 제멋대로 깎아달라 떼를 쓰기도 했고 서비스 하나 줘요 하면서 막 찐빵을 집어가 버리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얼른 손님을 붙잡았죠. 아저씨, 그건 돈 내셔야 돼요. 아이, 원래 이런 건 서비스로 하나씩 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헤이, 저희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 흘려보내면 손해보는 거라고요.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니 어른들도 머쓱해져서 지갑을 열고 돈을 내고 가더라고요. 부모님 같았으면 손님 기분 맞춰서 서비스 하나쯤 그냥 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어쩐지 손해보는 기분이 싫었고 돈은 돈대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죠. 부모님이 가끔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실 때도 저는 꼭 따라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죠. 마음만 믿고 정으로 장사하다가는 망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요. 결국 장사꾼은 계산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와 언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각자 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언니는 성적이 저보다 훨씬 좋았고 그래서 여러 회사 면접을 거쳐 결국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언니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은 꽃이 핀 듯 환해졌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건 성적보다 장사머리였거든요. 내가 잘하는 건 숫자, 계산, 그리고 장부 정리잖아. 이걸로 뭘 해볼 수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는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역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1차 시험은 간신히 통과를 했지만 2차에서 번번이 떨어졌거든요. 합격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아이고, 또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떠냐? 아유,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엄마, 나 진짜 돌머리인가? 아니, 남들은 잘만 붙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어렵지? 차근차근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게 네 적성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엄마가 그렇게 다독여 주셨지만 속은 쓰렸어요. 결국 저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세무사 시험에 도전했어요. 회계사보다는 난이도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만한 길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건 단순히 책상 앞에서 숫자만 보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영업이나 다름없었고요. 거래처를 관리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믿음을 얻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오히려 재밌었어요. 어릴 때 시장에서 배운 눈치와 계산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동차 딜러였는데, 첫 만남부터 화려한 말솜씨와 호탕한 성격에 눈길이 갔어요. 손님들을 대할 때 자신감 넘치는 태도, 거침없는 웃음소리. 그 모습이 제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따뜻한 배려와 추진력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은요, 꿈이 조금 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간 큰 사업가가 될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죠. 뭐 그게 허황된 꿈은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정도 꿈은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진지하게 말했거든요. 나는 지금은 자동차 딜러지만 언젠가는 사장이 될 거야. 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될 거고. 그니까 내 옆에서 내 꿈을 같이 이뤄주면 돼. 솔직히 저는 원래 좀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리기도 했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거지 왜 남의 꿈을 같이 이뤄줘야 해?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여 있었던 시절이라 뭐든지 좋게만 보였죠. 결국 저는 그의 호탕한 자신감에 끌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언니의 삶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확연했어요. 언니는 제약회사 연구원과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었죠. 그래서 늘 여유도 있었고요. 부모님께 용돈도 팍팍 드리고 명절이면 선물도 넉넉히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영업을 많이 뛴 달에만 돈을 좀 벌었거든요. 사실 영업이 안 풀리면은 크게 벌지를 못해요. 기본적인 수입은 유지가 되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남편도 비슷했어요. 자동차 딜러라는 게 결국 실적 싸움이잖아요. 차를 많이 팔면 목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만 받게 돼요. 그 기본급이라는 게 참 보잘것 없었거든요. 우리는 신혼집 대출금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분유값에 기저귀값에 어린이집 비용까지 겹치니 점점 쪼들린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숨이 깊어지는 날이 많아졌죠. 반면 시댁에서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사업가 기질이 있어서 자본만 좀 받치면 충분히 크게 될 애야. 지원만 잘 받았으면 벌써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아이고, 그게 아쉽다니까. 그 지원이라는 것도 능력이 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아등바등 살고 있는걸요?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지원 한 번에 못 받았겠어. 내가 아주 돈만 많았어도 하고 싶은 것들 다 밀어주는 건데 말이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어요. 그 사업가 기질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지 자신이 평생 사업을 했다지만 말아먹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장사 미천은커녕 빚만 남긴 분이 무슨 사업가 기질이냐 싶었죠. 반면 우리 부모님은 달랐어요. 시장에서 평생 장사를 하시다가 결국 상가로 가게를 옮기셨고 꾸준히 돈을 벌어 노후 자금을 넉넉히 마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됐고요. 근데 시댁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꾸만 저를 향해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너희 집은 장사를 평생 해왔으니 넉넉하지 않느냐. 사위 사업 미천 좀 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였죠. 언니네도 잘 살고 우리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우리 집이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처지면서 말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다쳤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퇴근을 하자마자 던지듯이 말을 했어요. 나 딜러 일 더는 못하겠다. 그냥 때려칠 거야. 아주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아이, 우리 집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고 들어갈 돈도 많은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는데 어떡해. 누구는 차 안 팔고 싶어서 안 파나? 손님들이 안 사는데 어쩌라고 진짜.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자기야,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라니까. 당신은 몰라서 그래. 차 한 대 팔려고 별짓거리 다 해야 하는 거 알아? 고객 눈치 보고 상사한테 압박받고. 이젠 진짜 버티기가 힘들다. 나한테는 영업직이 안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할 건데? 일 그만두면 대출은 어떻게 갚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업을 해야지. 내 길은 이거야.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명 예감이 좋지 않았죠. 남편은 얼굴이 잔뜩 지쳐 있었고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성격은 호탕했지만 실적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누구보다 불안해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래, 너도 그러면 한 번쯤은 꿈을 찾아가 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도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어떻게든 가꾸어 보겠다며 호기롭게 선언했죠. 더 이상 남 밑에서 일 못하겠어. 이젠 진짜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눈빛은 꽤나 단단해 보였어요. 저도 그때는 남편의 용기를 존중해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버는 게 있으니까 한 번쯤은 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뭐 처참했죠. 남편은 결국 사업을 거하게 말아먹었고 덕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카드빚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요. 저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머리가요 정말 지끈거릴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망할 수가 있나 싶었죠.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고꾸라지면 누구라도 의기소침해져서 사업은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요, 남편과 시댁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운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처음이라 실수한 거지. 아이 보통 처음엔 다들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사내 새끼가 꼬꾸라져 보기도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자기 위로를 했어요. 마치 실패조차 자랑인 양 말하는 걸 보고 저는 기가 막혔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분간은 사업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애 보살피면서 취업 준비나 하라고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때라고요. 하지만 남편이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무직인 주제에 집안일이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싶었는데 낮 시간에는 자꾸 딴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엔 뭘 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가게에 가서 아니 일손을 돕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순간 이 인간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그간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남편이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지 6개월쯤 지나자 아니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내가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을 했잖아. 나도 이제 장사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아니 장사가 무슨 쉬운 일인 줄 알아? 허튼 소리 좀 하지 마. 지난번에 사업 말아먹은 거 벌써 잊었어?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아니 심지어 요리학원까지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죠. 도대체 이 사람은 현실을 언제쯤 직시할까 싶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평생 장사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남편에게 뜻밖의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사위가 생각보다 개선머리도 좋고 장사 수완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한 번도 생각 못한 찐빵 만두 세트 메뉴를 고안해내더니 그걸 팔기 시작했는데 불티나게 나가네. 아무래도 장사 쪽은 해볼 만한 것 같아. 아빠, 그거 진심이에요? 정말로 우리 남편이 장사 소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럼 누구 사위인데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세 번 실패할 것 같으냐? 다 자기 길이 있는 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이야. 부모님은 늘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다니 순간 저도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오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좀 흔들렸던 거죠. 남편은 정말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요리를 해보며 제 앞에 내놓곤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흉내만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손맛이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먹고 맛있다고 웃어주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직접 사업 계획서를 짰어요. 메뉴 구성, 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까지 꼼꼼하게 적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과 메뉴판 제작에도 신경을 쓰며 그래, 이왕 시작하는 거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제 힘으로 음식점을 차려 남편에게 내주었죠. 남편은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했고요. 물론 초반에 손님이 없어서 가게가 썰렁할 때는 직접 전단지를 뽑아 길거리에 서서 홍보를 했고요. 또 손님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활짝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요. 그 모습이 꼭 예전에 자동차 딜러일을 할 때처럼 호탕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 같았어요. 그제야 저는 속으로 아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했던 건데 내가 너무 늦게 믿어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도 세무사로서 배운 지식을 살려 원가 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작은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가게가 안정이 되자 남편이 제게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아, 여보, 이제는 내 사업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나 혼자서 다 해내고 싶어. 정말 나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내 가게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잘 키워보고 싶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당신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욕심이 생겼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전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오히려 혼자 주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업가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음식점을 오픈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 남편의 가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손님은 끊이질 않았고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고 저는 또 그 모습이 마냥 낯설기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 했던 약속대로 저를 사모님 소리를 듣게 만들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거든요. 불만이 쌓여갔던 거죠. 남편은 돈 버는 재미에만 푹 빠져 있었고 부모로서 책임은 뒷전이었어요. 사실 가게 3년 차까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제 수입보다 적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어요. 아, 여보, 애들 좀 더 챙겨. 당신은 시간이 있잖아. 오늘은 그럼 아빠랑 나가서 놀이터 갔다 올까? 여보, 나 나갔다 올게. 하지만 4년 차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어느 날 남편의 가게가 유명 유튜버 채널에 소개된 거예요. 그 뒤로는 손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문정성 씨를 잃었죠. 대기표를 뽑고 기다릴 정도로 바빠졌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집안일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어요. 여보, 설거지 좀 해두면 안 돼? 어제 먹은 거 그대로 있잖아. 이러면 초파리 생긴다고. 집안일은 당신이 더 나서서 해야지. 나는 돈 버느라 바빠. 집안일이랑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정말 나를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근데 그 대가가 뭐야? 돈은 벌어도 가족은 능진 사장님? 그게 과연 내가 원하던 모습일까?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크게 신경을 쓸 여유도 없었죠. 왜냐면 그 무렵부터 친정엄마의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하시면서 몸을 혹사한 탓이었어요. 엄마는 계속 요즘은 자꾸 몸이 안 좋아, 안 좋아.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가 자꾸 뻐근해, 뻐근해 하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무릎은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고 허리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그림자를 보았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엄마를 챙기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늘 그걸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어요. 너 장모님만 챙겼어? 네 엄마만 엄마냐?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챙기냐? 아이고, 효도는 공평해야지. 효도는 각자 하는 거야. 나는 내 엄마, 당신은 당신 부모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전 자동차 딜러로 기본급만 받아오던 시절은 완전히 잊은 듯한 남편의 모습이 참 서글펐죠. 남편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나도 좀 풀어야지. 돈 버는 게 장난인 줄 알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했죠. 제가 잔소리를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저를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은 일 그만둬. 내가 돈 잘 벌잖아. 이제는 애들 케어하면서 집에 있는 게 맞지 않겠어? 뭐라고? 내가 왜 일을 그만둬? 나도 내 커리어가 있는데 왜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사람들 다 그래. 남편이 잘 벌면 와이프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살피는 거지. 당신은 왜 그렇게 버텨?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가정을 위해 참아 넘겼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움이 번지는 건 막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이야기를 한 건지 뭔지 시어머니마저 남편의 편을 들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언제까지 일을 할 거니?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어? 남편 뒷바라지나 더 해주는 게 낫지. 남자는 사회에서 체면이 중요하단다. 저는 속으로 아니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고 치를 떨었지만 대놓고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마음속에는 불만만 쌓여갔죠.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을수록 남편은 더더 오만방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몰래 장부를 살펴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곤 했는데 매출 기록이 엉망이었거든요. 식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원가는 얼마인지 꼼꼼하게 기입한 흔적도 없었어요. 아, 장부가 또 비었네. 여보, 이건 좀 제대로 적어둬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아이 어차피 그 포스기에서 매출 다 정리해주는데 뭐하러 그딴 걸 적어. 당신도 참 미련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장사의 기본이자 근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남편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분노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열받던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애들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거였죠.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저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가게에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병원에 간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어요.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엄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던 그 와중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아니 혹시나 걱정하는 내용일까 싶어 황급히 폰을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간다고? 꼭 빈손으로 가라.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그걸 보는데 순간 제 속이 확 뒤틀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는데 돈 타령이 먼저라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이놈 끝내 받질 않더라고요.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쓰러졌다고 해서 병원에 간다고 했잖아. 근데 빈손으로 가라니? 내 돈 쓰지 말라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는 안 받던 사람이 문자는 바로 읽더니 답장이 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대체 뭐라고 적었을까 하고 숨을 죽였는데 그 안에는 또 한 번 제 심장을 찌르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 솔직히 네가 요즘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를 떠냐. 네가 버는 거 내가 버는 거에 30%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남편 내수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맨날 첫날 잘난 척하는 거 아주 짜증이 난다고. 처가에 내 돈 쓰기 싫으니까 네 월급에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진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가슴이 확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해. 그렇게 수십 번도 넘게 곱씹으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리신 뒤였고 침대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최근 가게 정리한다고 무리하신 게 원인이었대요. 수면 부족, 영양실조, 그로 인한 과로가 겹쳐 쓰러지신 거라고요. 엄마, 나 진짜 놀랐잖아. 제발 밥 좀 챙겨 드셔요. 이제 일 그만 조금 줄이시고 건강부터 생각하셔야지. 아이고, 엄마도 나이 먹었나 보다. 아이 갑자기 하늘이 핑 돌더라니까. 아무튼간 이제는 멀쩡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도 별거 아니라더라. 병원에서는 링거를 몇 대만 맞으면 곧 퇴원해도 된다고 했고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거든요. 이제 됐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남편 놈이랑 지지고 볶으며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아, 나 왜 이렇게 참아왔던 거지? 이런 곰곰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돈을 못 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언니네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세무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벌어온 수입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깎아내렸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부서지는 듯 결심이 섰어요. 그래, 끝이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이 인간이 뱉은 말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저는 마음을 굳혔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도 없었고 용서라는 단어도 제 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남편의 가게였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가게, 그걸로 끝을 보자.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게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사업을 준비할 때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대출도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은 제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죠. 임대차 계약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심지어 통장도 제 명이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이건 내 가게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법적으로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 가게는 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오만과 방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자기 발밑도 제대로 못 보면서 하늘만 보고 걷다간 발목을 잡히는 법이지. 좋아, 이제 네 차례야 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그렇게 다짐을 했죠. 남편의 가게는 프랜차이즈 가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결심한다면요. 사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어요. 돌아 되짚어 보면 가게를 준비하던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고 가진 돈을 몽땅 잃은 건 물론이고 빚까지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던 거예요. 세금 체납, 카드 연체, 연달아 쌓인 불량 이력들. 은행은 물론이거니와 임대차 계약조차 불가능했죠. 그때 임대인 아저씨가 제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게 전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 이 사람 이름으로 계약 못합니다. 카드 연체 이력에 세금 체납까지 있는데 내가 뭘 믿고 가게 자리를 내주겠어요.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었어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의 신용 문제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남편은 그럴 여유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이 나 당장 가게 열어야겠어. 기다리면 늦어. 지금이 기회야.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빚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게 제 명의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였죠.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이름으로는 아예 등록 자체가 거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누가 봐도 이득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제 이름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대출 서류, 통장까지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단독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건 철저히 내 책임이고 동시에 내 권리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너무 태평했어요. 아, 일단 내 이름으로도 못하니까 네 이름으로 해두자. 나중에 돈 벌어서 빚 갚고 나면 그때 내 명의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 세금 문제에서도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이득인 건 맞지.
그러면 일단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 저는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죠. 명의는 내 거, 세금 납부도 내기로. 법적으로 주인은 결국 나라는 뜻이지 않나? 이때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고 배우면서 몸에 밴 습관이 빛을 발한 거였어요. 장사꾼 기질 그리고 철저한 계산 습관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사를 시작한 남편은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을 때마다 아주 자신 있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이 가게는 본인 힘으로 키운 거고 아내가 해준 건 뭐 쥐꼬리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씁쓸했지만 뭐 딱히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장사에 집중을 할수록 저도 한시름 놓이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중에 가게 안정되면 내가 다 넘겨줘야지. 결국 이건 남편이 피땀 흘려서 키운 거니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우습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세금 신고도 직접 했고 임대료 납부도 제 계좌에서 나갔고 매달 정산도 제가 다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남편은 지금 이 순간조차 가게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근데 너 곧 알게 될 거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이 가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통쾌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장부를 똑바로 적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던 것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세금 정산부터 임대료 납부까지 뒷처리는 전부 제 손을 거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속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본인이 잘 나가는 가게 사장님이라는 이 환상에만 심취해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그 오만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야 말았고요. 저는 곧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법 제24조, 부동산 실명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세 가지 근거로 하면 남편분이 주장할 권리 전혀 없습니다. 모든 명의가 사모님께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명확해요. 변호사에게 그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길로 저는 가게 직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가게 문 닫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라 놀라실 텐데 정산은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퇴직금도 차질 없이 지급할 거예요. 어머나 사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게 잘 되는데 갑자기 왜요? 가게를 팔아치우기라도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네,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끝까지 책임은 지겠습니다. 직원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전 이어서 거래처들에게도 일일이 연락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식재료 납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하겠습니다. 에? 갑자기요?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일 당장부터 식재료 납품 안 해도 된다고요? 당연히 거래처 사장님들도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지만 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무조건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남편 귀에 들어갔죠. 친정엄마의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모든 전화를 다 돌렸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겨들더니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 가게가 누구 건데 네 마음대로 직원들 애고하고 거래처 납품하지 말라고 하냐고.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군 가게야. 네가 뭔데 권리 행세를 해? 왜 화를 내? 명의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 가게지 누구 가게겠어? 야, 명목상 네 이름으로 돼 있어도 실질적 주인은 나야. 법원에 가면 다 인정해 줄 거라고. 내가 하루 종일 서빙하고 거래처도 내가 직접 다 만나고 장사 다 내가 했어. 근데 네가 뭘 했다고 주인 행세야? 남편은 꽤 많이 흥분한 사람처럼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아휴, 이런 사람 뭐가 좋다고 그 돈을 써가면서 지원을 해주었었던 건지. 지난 과거에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모든 곳에 전화를 해서 원상복귀 시켜두라고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콧방귀를 끼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내서 남편 앞에 하나씩 내밀었어요. 잘 봐.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야. 내 이름이지. 자, 그리고 이거는 세금 납부 내역. 누구 이름이 보여? 또 이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사인 옆에 있는 이름이 누구야? 전부 다 내 이름이야. 세금도 임대료도 거래 내역도 다 내 기록이라고.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도 운영은 내가 했잖아. 당신은 이름만 빌려줬잖아. 그게 어떻게 주인이 당신이야? 아유, 그래서 바짓 사장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당신은 이름만 없는 사장이었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다고. 그 순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두 눈이 동그래지더니 털썩하고 소파에 주저앉더라고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거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저는 묘한 통쾌감을 느끼면서 서류철을 탁 하고 닫았어요.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덥석 붙잡으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얘기 끝내고 가야지.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래? 더는 너랑 할 말이 없어. 나 이제 너랑 이혼할 생각이야. 이혼? 아니 이혼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가 있어? 장난 아니야? 장난? 너 사업 말아먹었을 때 생활비 전부 내가 벌어왔어. 그리고 애들도 내가 키웠어. 네가 가게 하고 싶다고 친정부모님한테 가서 장사 수완 배우고 요리학원 등록하고 그거 다 누가 뒷바라지 했는데. 나잖아. 네 가게 잘 된 지 이제 고작 조금 1년 넘었지? 그 1년 사이에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 그래도 내가 나도 노력을 했잖아. 당신 지금 명의가 당신 거라고 너무 배짱 부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갈라설 준비나 해. 난 끝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한 뒤에 저는 망설임 없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마침 엄마도 링거를 다 맞고 집으로 돌아와 계셨어요. 엄마는 짐까지 싸들고 나타난 저를 보고 놀란 눈치셨죠.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고 제 표정이 워낙 비정했으니까 보통 일은 아니다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그저 우리 엄마가 쓰러졌었으니까 병간호를 온 거라고 말을 했어요. 엄마는 한시름 놓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얼마나 양심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친정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글쎄 남편이 친정집까지 쫓아온 겁니다. 현관 앞에서부터 목소리가 떨렸죠. 아니 양서방까지 왔어. 아니 근데 양서방 얼굴꼴이 왜 이래? 여보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큼은 안 돼. 가게도 정리하지 말고 앞으로 생활비 내가 다 줄게. 버는 만큼 다 줄 테니까 애들 잘 키우면서 다시 살아보자. 어? 아이 제발. 아니 양서방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이라니. 엄마, 아빠, 저 이혼하려고요. 저는 이혼에 대해서 뒤집을 생각 없고요. 가게 정리하는 것도 강경하게 밀고 갈 겁니다.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눈이 동그래져서 한동안 말도 못하시더군요. 방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서럽게 우는 모습에 부모님도 차마 뭐라고 하지를 못하셨어요. 결국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죠. 양서방, 일단 오늘은 돌아가게. 지금은 더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기어코 가게에 들어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내둔 상태였어요. 잠시 뒤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남편은 발끈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차분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경고장을 경찰에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물론 꼼꼼히 서류를 살펴본 뒤에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 우리가 부부인데 왜 주거 침입이니 뭐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사업자 명의가 아내분이라면 남편분이 무단으로 영업장에 난입하는 건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 형사님, 이건 제 가게예요. 제가 운영했잖아요. 제 손으로 키운 제 가게라고요. 법적으로 주인은 사모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영업장을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남편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되어 갔어요. 골목 어귀까지 울려 퍼지던 남편의 고함은 어느새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안에서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소식이 퍼지자 당연히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났어요. 전화를 걸어와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경찰에까지 넘기냐? 어? 부부가 싸울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까지 하냐고. 저는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제 명의였고 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도 집 앞까지 찾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근데요, 저요 끝내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수없이 무너졌던 사람이었고 더 이상은 아이들에게 무너진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마음을 굳혔고 난 능력 있는 엄마다. 난 어디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제 안에서 더 큰 힘이 되어주어서 이혼을 밀고 나갔죠. 우리 부모님도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그걸 존중할게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언니는 저보다 더 화를 냈고요. 아휴, 그 인간이 과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자기 발로 자기 복을 찬 거야. 너 이제라도 잘 끊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 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자기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권리금은 지가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비도 지가 다 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 세금 계산서까지 전부 제 명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인테리어 비용은 친정엄마의 대출금으로 처리된 사실까지 드러났죠. 당시 우리가 가진 돈이 좀 부족해서 친정집에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은 시작부터가 허무맹랑했던 셈이었어요. 결국 법원도 제 손을 들어주었고요.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피고는 단순히 가게 운영에 참여했을 뿐 소유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그래야 하여 저는 가게를 정리한 대금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고 남편은 무일푼으로 쫓겨났어요. 전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듣던 날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죠. 시부모님은 아들의 몰락 앞에서 결국 말문이 막히셨어요. 처음엔 저를 원망하면서 욕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집은 크진 않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이 제 옆에서 자고 있고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지 싶어요. 저는 여전히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물론 앞날이 마냥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